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67년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대학에서 40년 가까이 경제학을 가르쳤고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에게 시장의 원리와 자산 배분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었죠. 은퇴를 맞이할 때만 해도 저는 꽤 자신 있었습니다. 평생 경제를 가르쳤으니 내 노후 자금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가끔씩 아주 잔인하게 그 자신감을 비웃어 버립니다. 은퇴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가 일상을 뒤흔들었고 이를 잡으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이 무너지면 채권이 버텨준다는 건 오랜 상식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급락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었고 일시적인 조정이겠거니 했지만 그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경제학 논문들을 꺼내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을 다시 읽는다고 줄어든 잔고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가르쳐온 지식이 정작 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물가는 쉬지 않고 저를 압박해왔죠. 어느 저녁 물가가 또 올랐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강단에 서야 하는 걸까 하고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동료 은퇴 교수들과의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누군가는 집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행 계획을 전부 취소했다고 했죠.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에서 살아온 우리가 이 나이에 노후를 걱정하며 모여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아시아 쪽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특히 한국 얘기가 자꾸 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모임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솔직히 그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삼성 전화기를 쓰고 있었고 현대차가 미국 도로를 달린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시아 경제 보고서 하나를 읽다가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분석한 대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단순히 수치가 좋은 게 아니라 위기 이후 회복하는 패턴 자체가 독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1997년 외환위기 사례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아시아 여러 나라가 무너지던 그 충격,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하고 환율이 폭등하던 장면들을 저는 미국에서 먼발치로 바라봤었죠. 그런데 그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는 그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돌반지를 빼고 결혼반지를 꺼내고 집안 깊숙이 보관하던 금부치들을 들고 나와 나라의 헌납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경제학자로서 처음에는 수치로만 보려 했습니다. 약 227톤
시가로 21억 달러 상당이라고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건 수백만 명이 나라를 위해 내민 손이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개인은 합리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그 명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었어요.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집단적 행동이 실제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재 의자에 깊이 기대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96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한 세대 만에 선진 경제 대열에 오른 나라. 그 저력의 뿌리가 바로 이 버티는 힘에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경제 공부가 어느새 깊은 울림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경제를 공부하면 할수록 한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죠. 기술 산업이라면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한다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읽어가다 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압도적이었고, SK하이닉스까지 합산하면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 스마트폰, 강의에 쓰던 서버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조차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무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어요. 일본과 미국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다는 건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판단을 밀어붙였고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죠. 국가 전략과 기업의 의지, 그리고 인재들의 땀이 한 방향으로 모인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반도체 산업의 특성 자체였어요. 수요가 줄면 업황이 꺾이고 재고가 쌓이지만 세상이 디지털화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한국 경제가 왜 위기 뒤에 더 강하게 반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이 곧 회복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경제학자로 살아온 제 눈에 이건 단순한 산업 성공담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결정체로 보였어요. 한국을 공부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경제학자로서 한쪽 면만 바라보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있었어요. 저출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며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이고 복지 재정에도 큰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죠. 집값 문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직장인 평균 연봉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자료를 보면서 이건 미국 대도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청년들이 집을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는 현실이 저출산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도 보였습니다.
수출 감소 뉴스도 간간히 들어왔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 지표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고, 그 뉴스를 보며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에 너무 낙관적으로 기울어진 건 아닐까? 어쩌면 또 다른 거품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저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출산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집값 문제를 언론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수출 부진을 정책 보고서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였습니다. 문제를 덮으려는 사회와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한국은 위기 때마다 빠르게 정책 방향을 바꿔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책상 앞에서 읽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통계와 보고서는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경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있다고 늘 학생들에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은퇴 후 처음으로 장거리 해외여행을 혼자 계획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불편함보다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워낙 크고 정돈되어 있어 놀랐지만 그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이 모든 게 불과 수십 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도 그 감각은 계속됐어요. 지하철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거리는 깔끔했으며 어디서나 빠른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저는 한 중소기업 사장을 소개받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제조업 분야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분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천천히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으려고 밤을 새웠습니다. 직원들 월급 걱정에 잠을 못 잔 날이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외환위기가 한 사람의 삶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그 시절 은행 대출 금리가 20%를 넘었는데도 공장을 닫지 않으려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본인 월급을 반으로 줄였다고도 했죠.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땀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은퇴 자금의 일부를 한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기로요. 경제학자답게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 반도체 사이클, 외환 건전성, 경상수지, 흐름까지 훑어봤죠.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기를 겪어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회복 경험, 그것이 제게는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결정을 들은 세 자녀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큰아들은 해외 투자는 환율 리스크가 크다고 했고, 딸은 아직 미국 시장도 불안한데 왜 굳이 외국 시장이냐고 했죠. 막내는 아예 나이가 드셔서 판단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앉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위기를 이겨본 나라는 달라.
한국은 이미 한번 바닥을 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어. 아이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낯선 나라에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거겠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외환위기를 버텨낸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 금 모으기 운동에 담긴 공동체 의식, 반도체 산업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까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나라여서 믿는 게 아니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이들은 여전히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투자를 실행했어요. 투자를 실행한 뒤 처음 몇 달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요동쳤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이 줄줄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의 걱정 어린 전화가 이따금 걸려왔고 저도 자다가 깨어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없지 않았죠. 인내심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걸렸을 때 얼마나 다른 무게인지 그때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영향을 받았지만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예전에 강의실에서 설명하던 사이클 이론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락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원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산업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원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 투자 수익이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뉴스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 얘기가 나오더라며 아버지 생각이 맞았던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를 믿느냐의 문제라고요. 위기 뒤에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저력.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투자 근거라는 걸 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동년배 은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준비하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금리니 포트폴리오니 하는 기술적인 이야기 대신 제가 실제로 겪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훨씬 정직한 강연일 것 같았으니까요. 강연장에는 60에서 70 사이의 얼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처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쳐본 사람들이었겠죠.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도 은퇴 후 두려움 앞에서는 똑같이 흔들렸다고요. 그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요?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외환위기 앞에서 결혼반지를 내놓은 사람들, 밤을 새워 공장을 지킨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강한 나라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히 술렁였어요. 몇몇 분들은 메모를 했고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난 뒤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투자를 유지하고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가볍게 걸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노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시장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겨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버티는 힘이 결국 가장 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노교수는 미국 경제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외환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버텨낸 나라, 반도체 하나로 세계 산업의 흐름을 쥔 나라, 문제를 감추지 않고 정면으로 논쟁하는 나라.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큼 온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둥이 다연이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